안녕하세요. 박진호 수학학원 원장 박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1반 명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수업을 듣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제를 혹시 아직 다 안 풀어본 친구가 있다면은 잠깐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문제를 최대한 읽고 나서 수업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명제 문제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학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명제라는 녀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합 표현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이나 포환 관계를 볼 때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표현을 해줬어요. 명제는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소문자로 바꾸고 새로운 기호와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하나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합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P가 Q에 포함된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 표현이죠. 그럼 얘와 똑같은 뜻을 갖는 새로운 표현 방법, 명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명제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P가 Q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진 부분 집합을 그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P가 Q 안에 있다는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P 안에 포함이 되면은 당연히 무조건 전체 Q 안에도 포함이 되겠죠. P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Q도 되는 요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얘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쓰면은 첫 번째, P이면 무조건 Q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 얘를 화살표로 바꾸면은 P이면 무조건 Q이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또 얘를 조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P가 지금 충분하니까 Q한테 무언가를 준 상태죠. 화살표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P를 기준으로 읽으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도 읽을 수 있었죠. 또 Q 기준으로 보면은 무언가 내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P라는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 즉, Q는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Q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표현은요,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벤다이어 그림까지도요. 이게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서는요, P에서 Q로 화살표, not Q에서 P로, not R에서 P로, 이 세 개가 모두 참이라고 나왔어요. 명제가 해석이 잘 안 될 경우는 우리가 가장 보기 편한 방법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벤다이어 그림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직접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집합으로 포함 관계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P에서 Q로 화살표를 보냈다.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not Q에서 P로 화살표를 보냈다. P에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not R에서 P로 화살표를 보냈다. R의 여집합이 또 P에 포함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 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밑에 있는 2개의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녀석을 보면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은 Q 안에 P가 있고 그 안에 Q의 여집합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낀 P를 없애버리면은 Q의 포함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본형인 그림을 그렸을 때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 전체 집합에서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Q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즉 일단 Q 두 개의 관계만 한번 써볼게요. Q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예요. 즉 얘는 기본적인 형태로는 성립이 안 되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관계가 참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럴 때는 무언가 기본형이 아닌 특수한 케이스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모양이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다. Q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면은 결국 이 녀석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Q의 여집합이 있으면은 반드시 Q에는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은 공집합을 다시 여집합을 구하면 전체 집합이 되므로 Q가 전체 집합이 되겠죠.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가 전체 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Q가 곧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림을 어느 식으로 그려주냐? 전체 집합이 Q고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곧 전체 집합인 거죠. 이 안에 P라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 녀석을 보면은 아래 여집합이 지금 P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건 단순하죠. 두 개의 관계니까 이렇게 진부분 집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명제를 다시 같은 의미의 집합으로 바꿔서 눈에 보기 편한 벤 다이어그램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문제를 풀기 편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 방법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니까 이 녀석을 보고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되느냐? 아래 여집합은 P에 포함이 되는 게 맞죠. 당연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두 번째, P와 R의 공통 부분이 아무것도 없느냐?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래 여집합은 어디냐면요. 요 조그만 부분이 아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면 R이기 때문에 R은 뭐가 되냐? 요 전체 집합 모든 부분에서 중간에 색칠한 요 조그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R과 파란색 원인 Q의 공통 부분을 보면요. 공통 부분을 색칠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이 색칠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조그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P의 교집합 공통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도너츠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네,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P와 R의 합집합이 Q이냐 물어봤어요. Q가 전체 집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P와 R의 영역을 더했을 때 직사각형 모두가 색칠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R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R 부분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조그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예요. 그럼 여기에 P를 더해 볼 건데 요만큼을 지금 더하는 거죠. 조그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랑.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색칠을 해보면 R 같은 경우는 요 나머지 조그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고 P는 요 파란색 원이기 때문에 이 안쪽도 포함이 되죠. 칠하면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남는 부분이 없게 되죠. 즉, 두 개의 영역을 더하면은 전체가 꽉 칠해지기 때문에 전체 집합 Q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죠. 결국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명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합 표현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새로 배우는 거구나. 명제 문제가 나오면은 집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명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 이 복잡한 분수식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딱 정해놓고 들어갈게요. 이번 2학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요. 거의 100%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 푸는 문제일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100%. 거의 100%예요. 산술 기하평균이거나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번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나올 경우 조금 더 자세히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문제는 산술 기하평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번엔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냐?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거든요. 일단 산술 기하평균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제에 양수 조건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양수라는 부등식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도 주어진 미지수가 길이나 넓이나 혹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실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수인 게 확인이 되면은 양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곱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나 합을 주고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게 두 번째 산술 기하평균인 거를 확인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얘네 두 개를 주고 맥시멈, 미니멈 값을 물어볼 때예요.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식이 조금 복잡하거나 미지수가 섞여 있으면은 어느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곱해서 미지수가 약분되어서 사라지는 요런 형태일 때 이때 산술 기하평균의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산술 평균 기하평균의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형태는 어떻게 됐었죠? 2분의 별 더하기 세모가 루트 별 곱하기 세모 이상이다. 물론 여기서 별과 세모는 양수예요. 요런 형태고 양변의 양수 2를 곱해서 별 더하기 세모가 2 곱하기 루트 별 곱하기 세모 이상이다. 요게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나타내는 식이었습니다. A, B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별과 세모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별과 세모는 양수 조건이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중요한 거는 등호 조건이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대 최소가 될 거면 이 등호일 때니까요. 등호 성립 조건을 써주면은 별과 세모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여기까지 외우고 계시면 되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일단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4차식분의 2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분수 형태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리함수는 요 다음 단원에서 나오고 중간고사의 유리함수가 포함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 형태 자체가 보통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단 그리고 문제를 봐볼게요. 실수 x에 대해서 이 분수 형태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이 분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분수의 최대값을. 근데 보통 분수 형태면은 접근이 어려워서 만약에 이 분수가 예를 들어서요. 분모분의 상수, 예를 들어 뭐 1이라고 할게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분수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분수 형태가 분모분의 상수로 되어 있으면 이 분모가 최소일 때 분수값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혹은 이 형태가 상수, 예를 들어 뭐 2라고 써볼게요. 2분의 분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분수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 부분이 크면 클수록 최대가 되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4차식분의 2차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만약에 1번이나 2번 형태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굳이 복잡하게 분자 분모를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한쪽 분자나 분모의 최대 최소만 이용해서 이 분수값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분모는 지금 4차식이고 분자는 2차식이에요. 그러면 이 분자 부분을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은 이 2차식 부분을 1처럼 상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분모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식의 형태가 좀 더 구하기가 편한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분수 형태를 첫 번째 분모분의 상수 형태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죠. 분자로 분모 분자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 분수의 경우는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분수값이 똑같잖아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분모 분자를 분자로 나눴을 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분자는 쉽죠.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1이 될 겁니다. 문제는 분모예요. 이렇게 쓰면 분모가 어떻게 될 거냐? 분모가 x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2x 더하기 5를 이런 식으로 나눈 녀석이 될 겁니다. 여기 나눈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수학상에서 앞부분 다항식의 연산과 2단원 나머지 정리해서 식끼리 나누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식을 나눠줄 때는 어느 방법을 썼었죠? 그죠? 그냥 세로셈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이 녀석을 한번 나눠보고 올게요.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요 분모의 분자 녀석을 좀 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위에 있는 녀석을 좀 쓰면은 x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요. 일단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왜냐면 식의 나머지 형태, 나머지 표현이 나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항등식꼴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요 4차식을 a라고 두고 항등식 bq 플러스 r이 어느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주면은 첫 번째 x 4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x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더하기 x 세제곱 x 제곱이니까 빼주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남겠죠. 두 번째 x를 곱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이므로 빼주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남아요. 마지막으로 1을 곱해주면은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므로 나머지가 4가 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분자 부분에 있는 녀석을 x 제곱으로 나눈 형태로 썼을 때는요. 몫이 지금 똑같은 녀석이니까 곱하기 같은 녀석이니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 녀석의 제곱에서 나머지는 4죠. 요런 형태로 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에 요 분수의 분모의 새로운 분수의 분자 부분을 이 녀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녀석을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식은 뭐가 되냐?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4를 더한 녀석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을 분자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느껴지시죠? 밑에 있는 부분을 잠깐 지우고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워볼게요. 결국 왜 이래? 네, 이렇게 아직 이게 거의 첫 번째 영상이라 손에 조금 익지가 않네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겁니다. 자, 일단 어느 부분을 정리할 거냐,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끌고 와보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a분의 b 플러스 c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로 통분한 걸 쪼갤 수도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나 쪼개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분자에 똑같은 녀석의 제곱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분해를 해주면은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x분의 1 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요렇게 쪼개시고요. 여기에 이 녀석을 더한 녀석으로 두 개의 식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녀석을 보면은 똑같은 녀석분의 똑같은 녀석의 제곱이죠. 약분이 된다 치면은 요 녀석만 남을 테고, 뒤에는 분모가 같은 형태가 있는 녀석,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요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분모 부분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 4차식분의 2차식을 2차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줬을 때 그 최종 형태가 이 녀석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녀석의 최종 형태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녀석의 이 분수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얘를 분모에만 미지수를 남기고 분자를 1로 바꾸니까 최종 형태가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분수값이 최대가 될 거면은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되니까 우리는 결국 뭐만 구하면 되냐? 이 녀석의, 그렇죠,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 최소값일 때 분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형태를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산술 기하 평균 문제를 판단하는 조건 중에 세 번째, 곱해서 미지수가 약분 소거되는 형태일 때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의심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 형태가 이 세 번째 내용을 표현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왜냐? x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똑같은 형태분의 4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을 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분수를 세모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되 별과 세모를 곱하면은 약분이 되니까 4라는 상수만 남죠. 미지수가 없어지고,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즉, 일단 이 산술 기하평균을 풀기 전에 미지수의 조건이 별과 세모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 양수라는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 녀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양수만 확인하면은 세모는 당연히 이 녀석분의 4니까 양수겠죠. 이 녀석의 양수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니까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꾼 느낌이죠. 그러면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실수 제곱이므로 반드시 0 이상이에요. 거기에 4분의 3이라는 양수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이 값 자체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별도 양수고 세모도 양수구나. 두 양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심지어 곱해서 미지수가 약분돼서 없어지는구나. 당연히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대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세모 더하기 별 더하기 세모의 산술 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2루트 별 곱하기 세모 이상이죠. 두 개를 곱하면은 요 두 녀석이 약분이 되니까 이 안쪽이 4만 남습니다. 4만 남죠. 루트 4는 2이므로 결국 얘는 2 곱하기 2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식을 더한 녀석은 4 이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분모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분모가 최소일 때 분수값이 최대이므로 4일 때가 분수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답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 PC를 좀 이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복잡하게 쓰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조건 중에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분수 자체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분자나 분모 둘 중에 하나를 상수로 바꾸면은 최대값을 구하기 편하니까 2차식인 분자를 상수로 바꿔서 분수 전체의 최대값을 분모가 최소일 때 분수값을 이용해서 답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넣어줘서 내어준 겁니다. 답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되셨나요?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